안녕하세요, 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로 유명한 레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입니다. 이 책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쓴 에세이인데요. 사실 저는 철학 전공자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에세이 형식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에 주목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책에는 인상 깊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이야기의 힘과 감정이입에 대해 언급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사랑하라고, 미워하라고, 두 눈으로 보라고, 혹은 눈을 감으라고,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이야기가 우리를 올라탄다. 그렇게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따른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고 잠시 멈추고 침묵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다음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 술탄에게 죽임당한 수처녀들은 술탄의 이야기 안에 있었다. 세헤라자드는 노동자들의 영웅처럼 생산수단의 통제권을 쟁취한 다음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길을 열었다. 천일야한은 페르시아의 설화를 엮은 책입니다. 그 속에서 세헤라자드는 하룻밤만 함께하고 상대를 죽이는 술탄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이야기를 계속하죠. 결국 세헤라자드는 이야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됨으로써 자유를 찾게 됩니다. 레베카 솔릿은 세헤라자드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힘을 찾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어빙고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봤던 것처럼 인간의 자아는 각각 상황에 맞게 연출됩니다.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매우 잔인한 악당이 자녀 앞에선 자상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관객은 두 가지 역할이 갖고 있는 간극 때문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상이하고 분열된 역할을 잇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서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아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갖고 있죠. 입시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쓸데없어 보이긴 하지만 원래 자소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자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서사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그 순간에는 매우 즉흥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선택이 모여 인생이라는 서사가 됩니다. 제 경우에는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 직장생활 대신 강의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 인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나 자신만의 서사를 갖습니다. 그 속에선 스스로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개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연이나 단역처럼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변인들이 개인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TV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가 개인을 쓸모없고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는 작가의 스토리 속에 살아가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단호는 작가의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단역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단호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레베카 솔릿은 이야기 되기보다 스스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더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라야 개인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레베카 솔릿은 나병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는 말단 감각의 상실인데 고통이 없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다치는 경우가 많죠. 나병 환자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인 브랜드는 아이들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신체 부위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치게 되는 거죠. 브랜드는 아이들에게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부위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고통이 없는데도 고통을 상상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입을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이입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 상상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레베카 솔릿은 감정이입을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경계를 벗어나 이해하고 해석하고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자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몸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함으로써 어떤 사회 구성체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 역시 전염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 감정이입은 다른 이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것을 본인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해 해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당신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 그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감정이입이 차단될 수도 있다. 사회 전체가 자신은 경계에 있는 소수자들과 무관하다고 여길 만큼 무감각해지도록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맺은 인간적 관계를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다. 감정이입 덕분에 당신은 고문, 배고픔, 상실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다. 당사자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몸이나 가슴 혹은 머리에 새기고 그 다음엔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반응한다. 동일시라는 말은 나를 확장해 당신과 연대한다는 의미이며 당신이 누구와 혹은 무엇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신체적 고통이 자아의 신체적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동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통해 더 큰 자아라는 지도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자아의 한계는 더도 덜도 말고 딱 사랑의 한계다. 그러니까 사랑은 확장된다는 이야기다. 사랑은 끊임없이 뭔가를 덧붙여가고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모든 경계를 지워버린다.